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보통 발암물질을 피하고 먹는 것을 조심하고 운동을 하는 등 평소에 암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건강에 평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이거 하면 암 걸린다 라고 하면 대부분 당장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암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아직 못 고치는 병이다. 생기면 그 장기는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은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암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고 이 암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어떤 원리 때문에 이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치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챕터 1. 암이 대체 무엇인가? 암은 쉽게 얘기해서 몸의 세포가 증식이나 분열, 생존, 이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 상태이며 그 결과 주변 조직을 망가뜨리는 침윤이 생기거나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는 전이가 생기는 비정상 세포 덩어리라고 합니다. 의학 채널이나 책 같은 곳에서 암세포 병변을 까만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떼어내보면 회백색이나 회색, 살색에 가까운 황백색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까맣게 보이는 경우는 암이 자라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 괴사가 일어나거나 흑색종, 멜라노마라는 피부암이 있는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에 생기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상 세포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따른다고 합니다. 성장이나 상처 회복 등 필요할 때만 분열합니다. 그리고 DNA가 손상되면 수리하거나 너무 망가졌으면 스스로 죽는 세포 자살, 아포프토시스 경로가 켜지고요. 주변 세포나 환경의 신호에 따라 분열을 정지하거나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다가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고 또 면역계가 이상한 세포를 감시해 제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암세포가 자라나면 얘네는 어떨까요? 먼저 끝없이 분열하려는 신호를 스스로 만듭니다. 분열을 멈추라는 시도도 무시합니다. DNA 손상이 있어도 죽지 않고 버티고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계속 분열하다가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영양소나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혈관을 새로 자기들이 만듦으로써 더 커지거나 다른 장기로 침범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암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을 피하거나 면역을 무력화하며 주변 조직을 파고들고 혈관이나 림프를 타는 경로로도 전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이 다른 곳에서 와서 내 몸에 안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죠. 챕터 2. 암은 왜 아직도 못 고칠까? 여러 검사 결과를 통해서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궁금했던 게 암을 암이라고 진단하는 거면 그 암세포라는 것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지만 당연히 아니니까 암 치료가 어려운 거겠죠.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암세포의 성질이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출발점, 기원 조직이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가 다른 거죠. 상피세포에서 시작했다면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 등이 걸리게 되고 뼈나 근육, 지방 같은 결합 조직에서 생겼다면 육종이 생기며 혈액이나 면역세포에서 생겼다면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같은 폐암이라도 어떤 유전자 변화가 중심인지 성장 속도와 전이 성향이 어떤지 약이 잘 듣는 타입인지가 환자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환자의 같은 종양 덩어리 안에서도 약에 약한 세포, 약에 강한 세포, 더 잘 퍼지는 세포처럼 막 하위 집단이 공존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률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사자의 정상 조직이 당사자만의 끊임없이 분열하는 암세포로 발병하게 되고 곰팡이나 세균같이 죽일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점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챕터 3. 암은 어떻게 진단할까? 이렇듯 사람마다 암의 성질이 다른데 무엇을 보고 암을 진단하는 걸까요? 현대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암으로 진단하는 건지 알게 되면
혹시 여러분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곳에 나와 있는 자료도 참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확진은 대부분 병리과에서 암세포를 직접 확인해 병리 보고서로 확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굵은 바늘로 조직 기둥을 채취하는 코어니들 생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술로 떼어내는 절제 생검, 위나 대장, 기관지 등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내시경 생검, 그리고 피부 생검 등이 있고 흉수, 복수, 뇌척수액, 골수 같은 체액에서 악성 세포를 검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암에서 확진을 위해 생검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환자의 상태가 막 절개를 하거나 침습적인 검사를 못할 정도로 위독한 경우 등에서는 조직 덩어리까지는 못 떼어도 세포만 채취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FNA라는 세침 흡인 검사, 객담이나 기관지의 세포 검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의학과 같은 곳이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걸 찍은 결과를 직접 보고 이건 암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악성 특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진들을 보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암으로 진단하실까요? 먼저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경계선이 흐리고 가시처럼 뻗어나가는 스피큘레이티드 모양이나 주변 조직을 끌어당기는 소견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고형이냐, 물주머니 낭성이냐, 지방성분, 석회화, 출혈, 괴사 같은 단서들이 암일 가능성을 가늠하거나 아예 다른 진단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학과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안에 새로 생긴 결절이나 종괴가 있는지 최대 지름과 개수, 위치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넣고 찍는 CT나 MRI에서 얼마나 빠르게, 강하게, 불균질하게 밝아지는지, 테두리만 증강되는지 등을 본다고 하고요. CT의 경우는 조영 CT에서 혈관과의 관계나 장기 침범, 림프절, 전이 같은 게 보인다고 하고요. MRI는 연부 조직 대비가 좋아서 뇌, 척수, 전립선이나 자궁, 직장 등의 골반 장기나 간의 특정 병변, 근육, 인대, 골수 침범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영제를 투여해 찍는 MRI는 동적 조영 패턴, 시간에 따른 변화로 병변 분류에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챕터 4. 암으로 오진될 수 있는 상황.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라는 먼 까만색 세포가 떡하니 자리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을 암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경우는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환자에게 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암 선고가 내려졌다고 칩시다. 그의 가족들, 친구들 모두 슬퍼하고 환자 본인은 막 주변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다른 큰 병원에서 또 보니까 암이 아니라고 확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단을 뭐 이따위로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암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마냥 기쁘게 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을 확진하려면 병리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오진은 대부분이 영상검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 오진이 나느냐? 암이 아니라 염증이 생겨도 덩어리처럼 붓고 경계가 불규칙해지거나 주변 조직 반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PET라는 거에서는 염증 감염도 FDG라는 것의 섭취가 증가해서 암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폐결핵이나 진균 감염, 유가종이 CT에서 암처럼 보일 수도 있고 PET에서도 양성처럼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구성 폐렴이나 염증성 종괴도 영상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려우며 뇌나 간, 폐 등에서의 농양도 테두리 조영 증강이 혼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방암 외상 시술 후에 유방의 지방괴사가 만졌을 때 덩어리로 느껴지기도 하고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시 모양의 종괴처럼 보이기도 해서 재발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립선 MRI에서도 만성 전립선염 같은 염증이 전립선 암 병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 그래서 PI 레즈가 높게 나와도 최종적으로는 표적 검사나 체계적인 생검으로 확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암으로 오진이 나는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이 영상검사 결과를 실시해 환자의 증상들만 보고 추론하는 경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병리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챕터 5. 암은 왜 생길까? 암은 왜 걸리는 사람 따로 안 걸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걸까요? 암은 유전적 소인, 노화로 인한 누적, 환경에 의한 감염, 염증이나 면역 상태가 겹치며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있어도 안 생길 수도 있고 뚜렷한 위험 요인이 없어도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허우 마르크스, 암 유전체 지형, 돌연변이 시그니처 같은 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알려진 바로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적 오류, 흡연, 자외선, 방사선, 일부 화학물질 같은 발암 요인, 만성 염증, 일부 바이러스나 세균, 유전적으로 특정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DNA 변이가 생기고 그 중에서 더 빨리 자라는 세포, 죽지 않는 세포, 면역을 피하는 세포가 선택되어 살아남으며 점점 암 집단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이 요인들 중에 담배, 술, 비만과 비만을 만드는 식습관은 WHO에서 대표 발암 요인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의 화학 물질이 있고 그 중에 여러 물질이 DNA를 손상시키거나 암 발생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WHO와 CDC, NCI에서는 담배 연기에 7,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으며 이 중에 최소 69개가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연기 속 발암물질들이 몸에 들어와 대사를 거치면서 DNA에 결합하고 DNA 손상에 대한 수리작용이 실패하는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 이게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자체가 염증 반응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DNA 손상 부담을 키우며 암이 자라기 쉬운 조직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인류의 역사에서 술은 빠지질 않는데요. 술이 왜 발암 요인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에탄올 자체가 몸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제노톡시시리, 유전 독성을 갖고 있는데요. DNA나 단백질에 손상을 주고 돌연변이 위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나 염증을 증가시키며 암연구소에서는 특히 유방암에 관련해서 알코올이 일부 호르몬 경로에 영향을 주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이랑 담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술은 점막을 자극하고 담배의 발암물질이 조직에 더 잘 침투하도록 돕는 등의 상호작용이 논의된다는 암연구소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비만은 또 왜 발암 요인인가? 비만은 지방의 단순 저장이 아니라 지방 조직이 호르몬이나 염증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상태가 되기 쉬워서 세포가 더 자주 분열하고 면역이나 손상된 세포 수리 환경도 불리해진다고 합니다. CDC나 NCI에서는 비만이 만성 염증, 인슐린 증가, 성호르몬 증가 같은 변화를 통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 마신다고 해서, 담배 피운다고 해서, 비만이라고 해서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요인이 있더라도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요인들이 있다면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죠. 챕터 6. 암치료. 암치료는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목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기 치료는 대개 국소병변에 대해서는 재발 없이 장기 생존을 위한 완치를 목표로 하고, 말기 치료는 대개 전이, 재발 또는 치료에 대한 저항이 누적된 상태에서 수명 연장이나 증상 완화, 삶의 질 유지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경계까지 포함해 제거하는 근치 목적 수술, 암이 생기기 전에 위험 조직을 제거하는 예방 쪽 수술, 암세포가 너무 크거나 중요한 장기의 암세포가 침범해서 완전 절제가 어려울 때 하는 종양 감축 수술,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출혈이나 폐쇄, 통증,
압박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식수술, 재건수술 등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까지는 유일한 완치 시도는 수술밖에 없었고 마취도 완벽하지 않고 감염 관리도 잘 안 돼서 수술 자체의 위험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엑스레이의 발견 이후 방사선 치료가 암 치료에 쓰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피부에 냅다 방사능 용액을 부었는데 이 방사선이 세포 분열이 빠른 것들에 대해서 그걸 없애는 효과가 특출나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좀 장기적으로 치료 경과를 봤어야 하는데 당시에 암이 없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막 너도 나도 방사선 좋다고 환자에게 썼다고 해요. 환자들이 방사능 피폭이 되었겠죠. 현대 암 치료의 핵심은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병기에 맞춰서 조합하고 종량의 표지자를 보고 치료를 고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항암 화학요법뿐만이 아니라 표적 치료,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는 면역 치료, ADC라고 불리는 항체 치료, 세포 치료 같은 치료법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신 치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일부 전이암은 완치가 어렵더라도 치료를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오래 조절하는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2026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도 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는 있지만 이 약은 모든 사람의 암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약이 개발되는 건 아직 멀은 상태고요. 현재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이 치료로 대체해서 좀 세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암을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암에 걸릴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거나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